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오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당초에 좀 기대치가 있었죠. 그리스 문제가 아카일입니다. 정말 백척간두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뭔가 위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리스 문제가 과연 그리스 문제로 끝날 것인지 남유럽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것인지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또 국내 금융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죠. 예, 먼저 하나대투증권 박문한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스 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또한 국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좀 답답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스가 채권단 요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고, 사실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 정치권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 국민의 70% 이상이 유로존 잔류를 원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유로화로 축제되었던 것을 버리고 드라크마로 회귀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같은 이유로 가장 최근에 집계한 설문조사를 보면 그리스 잔류를 위해서 채권단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7%에 달할 정도로 여론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채권단은 갑작스러운 그리스의 행동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에게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5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총 155억 유로를 제공하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당장 내일 필요한 IMF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서 18억 유로는 즉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치프라스는 이것마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전과 똑같습니다. 극좌파 정치인으로서 공무원 연금 삭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논리가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로화를 박탈당하면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받는 구매력 상실은 그보다 더 클 텐데 말이죠. 자신의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감수해도 된다, 이런 논리 같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던가요? 아무튼 치프라스는 채권단이 제안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채권단에게 국민투표를 붙일 테니 한 달의 여유를 더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역시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태는 거의 부도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고, 뱅크런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자본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는 5일 국민투표를 하고 그리스의 국민들이 트로이카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에 투표를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 문제는 신뢰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설령 찬성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이를 올바르고 성실하게 실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한 그리스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론해드렸듯이 그리스는 부도가 나더라도 경제적 충격은 미미합니다. 채권의 공공화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재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드러내기 직전까지는 악재는 악재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결국 이번 주도 다소 식상한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시장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하셔야 될 경제 지표를 살펴드리죠. 이번 주는 마지막 주와 첫 번째 주가 겹쳐지는 주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표들이 발표될 겁니다. 일단 1일 밤에는 미국 6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죠. 제조업 지수는 경기의 흐름에 선행성을 갖는 대표성을 가진 지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53.1포인트로 전달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미국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민간 고용 컨센서스는 22만 4천 명 증가로 잡혀져 있습니다. 전달 26만 2천 명 증가 대비 소폭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헤드라인 실업률보다는 시간당 임금 상승에 더 비중을 두고 관찰을 하십시오. 시장 컨센서스는 대략 전년 동기 대비 2.3%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대략 3%를 넘어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가 넘는지 여부를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5월 미결 주택 매매, 그리고 4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6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5월 건설 지출, 6월 자동차 판매, 5월 공장 주문, 이런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것들이 평상시에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지표들인데요. 그리스 악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작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뒤집을 만한 에너지를 만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보다는 중국의 증시 흐름에 관심이 좀 가죠. 최근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경고를 해드렸었죠. 어쨌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내리는 조치를 주말에 기습적으로 감행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6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중국은 지금 당장 지표의 흐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금리의 기습 인하 등 중국 정부의 노력들이 시장의 하락을 과연 저지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